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34번째 테마에 왔습니다. 국권 피탈과 저항. 자, 먼저 스포부터 알려드릴게요. 나라가 망합니다. 그래서 국권 피탈이라는 이 주제. 하지만 우리가 이 나라를 잃지 않고자 많은 저항들을 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한 내용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잃게 되지만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리고 이러한 저항은 일제강점기로 이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34번째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칼레 시민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번 보죠. 자, 예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쪽이 아니고요. 백년 전쟁, 유럽에서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국가들이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백년 전쟁, 야, 이거 100년인데 100년이 넘어요. 이 많은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이들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백년 전쟁 초기에 영국이 프랑스 북쪽에 있는 한 도시를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 지역이 칼레라는 곳이에요. 이 지역에서 이제 영국이 프랑스의 지역을 이제 통치하게 될 텐데, 당시 영국이 이 지역에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중에서 관련된 사람들 6명을 보내면,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희생을 한다면 이 지역을 안전하게 통치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6명이 희생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당시에 이 칼레라는 지역에 부유했었던 사람들, 지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희생하여 우리가 목숨을 바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예. 칼레의 시민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칼레, 우리 지역 도시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겠다 라고 나섰던 당시 사회의 지도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었던 영국 왕실에서 칼레 지역의 사람들을 좀 용서해 줘야겠다, 좀 감동을 받기도 한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시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사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가 직접 발벗고 나서는 거냐? 내가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회의 기득권층이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 먼저 내가 희생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정신을 노블리스 오블리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칼레의 시민들, 이런 모습 우리나라에는 없었을까 한번 보죠. 자, 지금 이 미국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뭔가를 진지하게 의논하고 있습니다. 자, 요 모습은요,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한 나름의 여러 가지 작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네포 작전이라는 이런 작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본을 무력화시키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쟁 막바지에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한 마지막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자원했었던 한 한국인이 있습니다. 나름 사업으로 돈을 좀 벌었었던 한 분이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바로 이분입니다. 예, 사업을 해서 이제 말년의 모습인데요. 굴지의 사업가가 됐었던, 당시에도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작전에 자신이 직접 투입하게 그 작전에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제 유일한이라는 분이에요. 독립운동가이자 기업을 운영하고 창시했었던 유한양행의 창시자이기도 한 분입니다. 자, 이분 역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했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이따가 우리가 볼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이회영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예. 당시 기준으로 오늘날로 치면요, 대략 한 수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었던,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급하게 돈을 막 부동산 땅들을 처분하게 될 거예요. 예, 부동산 땅들을 처분했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 가치로 대략 한 600억 원 정도 될 텐데, 이것도 많죠. 이거를 급하게 처분하여 전 재산을 독립운동에 투자하게 됩니다. 바로 이회영. 전 재산을 처분해서 독립운동 자금으로 이제 투자했었던 분이고요. 이분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독립운동은 여러 가지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이 가능해지게 될 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보여주는 우리의 선조들의 모습이 있지요. 그래요. 어떤 자금들, 내가 떵떵거릴 수 있는 이런 돈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래, 그냥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 정도를 위해서, 친일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한데, 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회영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명과 의무를 다하려다가 죽는 것이 얼마나 떳떳한가. 나는 비록 나의 전 재산을 투자했지만 이렇게 죽는 것이 난 너무나 떳떳하고 행복한 인생이었다라고 아마 회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모습들을 중심으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잃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저항을 했는지. 자, 먼저 국권을 빼앗기는 모습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봤었냐면요. 대한제국. 이 대한제국이 나름의 자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었다라는 것을 봤었어요. 자, 그게 가능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러시아와 일본이 세력 균형 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이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 앞서 봤었던 대한제국 광무개혁 시기 때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러시아와 일본은 상호 협상을 통해서 대한제국 내에서 한반도 내에서 우리의 기득권을 어느 정도씩 인정을 하자라는 합의에 도출하게 되거든요. 자, 이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 상태가 당분간 이어지는데 이 얘기는 반대로 하면은 이들의 균형이 깨진다 또는 깨지는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세력 균형 상태였던 것이 이제 서서히 깨지게 되는데요. 자, 일본 배후에 있는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국이에요. 왜 영국이 일본 배후에 있냐? 영국과 러시아가 대립이거든. 영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또는 러시아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동아시아 일대에서는 영국이 이 지역에서 뭔가를 관할하기에는 뭔가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러시아의 확대를 저지하겠다 이런 전략에 나서게 된 겁니다. 자, 결국 영국은 일본과 동맹 관계를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하게 된다. 이게 지금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전쟁이 크게 벌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도 한반도에서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나름의 어떤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사건입니다. 러시아가 저 국경지대에 압록강에 용안포란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을 쓰겠다라고 해서 요구를 할 겁니다. 이런 걸 조차라고 하는데요. 용안포 조차를 요구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는요,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거든요. 자, 이는 어찌됐건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냐. 지금 일본이 러시아와 대립하는 모습이 점점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영국이 일본을 지원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은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이냐?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 점점 고조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눈치를 채기 시작해. 얘들 이러다가 전쟁할 것 같은데? 전쟁하면은 그 전쟁의 승자는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모습으로 수순으로 접어들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서서히 고조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대한제국, 고종 황제, 큰일 났다 이거지. 이들이 전쟁하면은 우리는 전쟁 승전국에게 빠르게 빨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승전국 대항마 국가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겠다. 자, 그래서 대한제국이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 과정에서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 앞에 보면은 한반도를 중립국으로 두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있었다라는 걸 봤었어요. 그게 바로 육일준, 부들러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육일준, 부들러와 같은 사람들이 한반도를 중립국으로 두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었어요. 대한제국이 지금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중립을 선언한 겁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아직 전쟁을 벌이지는 않았는데요. 좀 있으면 전쟁하겠네. 막 무기 들어오는 거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이제.
공격 준비하는 게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당시 대한제국이 큰일 났다. 전쟁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아무 편도 아니다.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 너희들끼리 제발 알아서 해. 나는 황제 국가야. 나 노란 옷 입었잖아. 이거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대한제국의 중립선언입니다. 국외 중립선언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국외 중립선언과 관계없이 일본이 러시아를 기습 공격하면서 이 전쟁은 벌어지게 되니 이것이 바로 러일 전쟁입니다. 자, 러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드디어 대한제국은 너희들 전쟁과는 우리는 무관해. 우리 중립선언했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과연 이게 유지가 될까요? 자, 일본이 대한제국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요구를 해요. 문서 사인해라. 문서 사인해. 문서 사인해. 예. 강압적으로 위협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조약에 서명하게 됩니다. 자, 이는 한일의정서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 한일의정서는요,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본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자, 러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러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 러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본이 대한제국에게 요구하는 거야. 뭐? 우리가 전쟁하는데, 우리 일본이 전쟁하는데 전쟁에 필요한 군사 요충지, 예컨대 어떤 지점들, 이 지역은 우리가 군사 요충지로서 마음대로 쓸게. 대한제국의 땅 중에서 이거예요. 군사적 요지, 요충지를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하는데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군용지를 제공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립이에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중립선언은 무시해버린 겁니다. 대한제국 얘기하겠죠. 아니, 전쟁은 니들 알아서 해. 우리는 중립이라니까? 근데 일본이 칼을 들이미는 거죠. 사인해. 아, 예. 한일의정서예요.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선언은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그죠? 군사적 요충지를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 한일의정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한제국이 다른 국가와 조약 체결하는 것도 일본과 협의를 거쳐야 돼요. 지금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한제국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벌어진 직후에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일본은 대한제국에 또 다른 조약 체결을 강요하게 되는데 이쯤 되니까 일본이 이제 눈치를 챘어요. 러시아 이길 수 있겠는데? 설마 러시아를 이길 수 있나 우리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본이 점점 승기를 잡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좀 있으면 대한제국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겠는데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체결한 게 바로 1차 한일협약입니다. 1차 한일협약, 2차도 있나 봐요. 1차 한일협약은 일본이 전세가 유리해졌어요. 승기를 잡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한제국을 지배할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통치를 할 건지 우리 관리를 보내서 대한제국 내정을 간섭해야겠다라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문들을 보내게 되는 이른바 고문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한제국의 관리에 일본이 지정한 관리들을 고문 직책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크게는 둘을 임명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 둘 말고도 있어요. 자, 둘을 임명하는데 외교고문의 스티븐스, 재정고문의 메가타라는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중에 스티븐스는 일본 사람이 아닌 것 같죠? 이 사람은요, 미국인입니다. 친일 미국인으로서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나쁜 분이에요. 이분은 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처단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처단하는 사람이 뒤에 나올 겁니다. 아무튼 일본이 임명한 고문들을 지정하는데 이게 바로 1차 한일협약이다. 아직도 러일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아직 안 끝났어요. 일본은 승기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일본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이제 주변국에게 확실한 지원과 그 다음에 지지를 받게 되거든요. 이들은요, 러시아와 대립하는 국가들이에요. 일본을 지지했었던 국가들은요, 바로 미국이 있습니다.
자, 미국은요,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관심이 있었는데, 이 미국은 현대사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이 좀 있어요. 한반도 문제에 관심은 있는데, 뭔가 직접적으로 발을 쓱 들이밀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미국은요, 당시 영국과 비슷한 입장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러일 전쟁을 벌이는데 일본 배후에 누가 있는 거냐? 미국, 영국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이 3국의 연합국과 러시아의 싸움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 얘기는 일본이 결국에는 러시아에 초반에는 불리했었는데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겠다, 전쟁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미국과는요,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요, 미국이 당시에 이제 필리핀을 점령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필리핀, 일본은 대한제국, 서로 나눠 먹자. 상호 간에는 터치하지 말자. 서로 인정해 주자. 지배하는 지역들을. 이런 게 가스라테프트 밀약입니다. 영국은요, 기존에 영일 동맹을 맺었었어요. 앞서 봤었죠. 이것을 확대 개편하는 겁니다. 당시 영국은요, 인도 일대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서로 인정해 주자라는 거예요. 상호 간의 독점적 지배권을 인정해 주자. 편하게 그 지역을 지배하자라는 거예요. 예, 일본은 대한제국. 그래, 우리 영국이 거기 터치하지 않을게. 대신에 너희들도 인도 쪽은 넘보지 마. 이런 거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사실상 주변국들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요, 러시아랑 전쟁하는데 보니까 동해바다에 어떤 섬이 있는데 여기다가 군사시설 같은 걸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여기 우리 땅이다. 주인 없지? 주인 있는데. 주인 없지? 없네. 라고 예, 거짓말을 했겠죠. 그렇지? 주인이 없는 섬이다.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없는 섬을 우리가 먼저 차지했다라는 논리를 만든 거예요. 이런 걸 참고로 무주지 선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인이 없는 지역을 선점했다라는 논리예요. 뭔가를 주셨어요. 이거 주인 없죠? 제가 주셨으니까 요거는 제 땅입니다. 요건 제 겁니다. 주인 있는데요. 안 들립니다. 예, 이런 거야. 독도를 불법 자신들의 영토로 점유했었던, 강탈했었던 시기가 러일 전쟁 중입니다. 동해바다 일대 근처에서 전투를 벌이기도 했고, 이 지역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군사적인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일본은 독도를 중요한 지역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는요, 일본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왜 러시아가 힘겹게 싸웠었냐? 일단 군사적으로는 러시아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러시아의 군함들이 오려면 저기 아프리카를 돌아서 와야 돼요. 예. 너무 오랫동안 항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기진맥진해갖고 왔는데 일본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러시아는 패배하게 되고요.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의 승리를 거두었죠. 자, 그래서 러시아한테 조약 서명을 요구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대한제국 일대에서, 한반도 일대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야. 승전국이 패전국 앉혀놓고 사인하도록 하는 것이요. 이게 바로 이제 포츠머스 조약입니다. 자,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은 러일 전쟁이 이게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러일 전쟁이 끝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 이전까지 전쟁 중에 있었던 조약들을 중심으로 살펴본 겁니다. 전쟁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러면 승전국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일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대한제국을 점령하려고 하겠죠. 승전국이니까.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없어요. 러시아는 전쟁에서 나가 떨어졌고, 그리고 미국과 영국은 한반도 문제에 나름 관심이 있었는데 일본을 지원하면서 한반도 지배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일본에게 1대1로 저항해야 되는 이런 모습으로 접어들게 될 겁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을 지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조약을 체결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을사늑약입니다.
자, 을사늑약은요 1905년에 체결된 을사년에 체결된 조약의 형태인데 늑약입니다. 이게 뭔지를 한번 볼게요. 일본이 대한제국에 무엇을 가져가고자 하냐? 외교권을 가져가고자 할 거예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이 이제 대신하겠다라는 조약이 을사늑약이거든요. 통감부라는 기구를 두어서 통감부의 통감 직책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 을사늑약이에요. 자, 그런데 일국의 국가의 외교권이 타국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대외적인 주권 상실이에요.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와 접촉을 하려고 하는데, 국가 대 국가로 접촉을 하려고 하는데, 이 국가의 대외 교섭권, 즉 다른 나라와 교섭할 수 있는 외교권이 다른 나라에게 있다는 것은 A라는 국가가 대한제국에게 접촉을 하려고 하면은 일본과 먼저 접촉을 해야 돼요. 그러면 대외적인 주권이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래, 그러면 외교권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이 나라는 망한 나라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서명하라라고 하니까 고종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고종이 어떻게 하냐? 당시 황제잖아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절대 나가지 않아. 서명을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감으로 부임하는 이토 히로부미가 있습니다. 이 이토 히로부미가 조정의 대신들, 유력 대신들을 불러다가 물어봐요. 황제께서 동의하신 거지? 그게 잘 생각해봐. 동의한 거 맞잖아. 뭐 그런 거 같은데요. 뭐 그렇습니다. 황제께서 동의하셨군. 이런 걸로 불법 효력을 발휘한 거예요. 을사늑약의 늑약이라는 것은 불법 조약이다, 강압적으로 맺은 불법 조약이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건 무효지, 그죠? 법적인 효력으로 따진다면은 황제의 서명이 없어요. 물어본 거야. 거기서 황제가 외교권 넘기기로 동의했습니다. 라는데 동의한 5명의 대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을 비롯한 5명의 대신들, 을사오적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 그래서 이완용이 매국노가 된 겁니다. 그렇지. 바로 덕수궁 중명전이라는 곳에서 고종의 비준, 서명 없이 그냥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약은 사실상 무효입니다. 주권자인 황제의 서명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계약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계약서도 서명 같은 거 받고 또는 뭐 전자서명 같은 거 막 하고 하잖아요. 그지? 심지어 뭐 휴대폰 계약을 할 때도 뭐 전자적으로 막 하기도 하고 한단 말이지. 서명이 없다라는 거는 동의를 안 했다라는 명시적인 의사 표현이잖아요. 그렇지? 이게 을사늑약입니다. 요건 다른 말로 2차 한일협약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1차 한일협약에 앞서 고문정치였죠. 그건 전쟁 중이었고 전쟁 끝난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기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거 무효잖아. 그래도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일본이. 자, 이 을사늑약이 체결됐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자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사실상 대외적인 주권은 없어진 거예요.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거는 초읽기예요. 이게 바로 을사늑약 체결이에요.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된다. 그 중에는요, 대한제국의 관리로서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내가 비록 힘은 없으나 죽음으로 이 부당성을 알리겠다. 자결한 분들이 있습니다. 민영환, 조병세, 민영환 같은 경우는요, 유서를 남기고 자결을 하십니다. 나 영환은 우리 민족에게 작별을 구한다. 라면서 유서를 남깁니다. 자, 그리고요, 나철과 오기호라는 이 인물들은요, 조직을 만들어서 을사오적을 처단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리고 시도를 하는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할 거예요. 을사오적은 바로 이제 이완용을 비롯한 그 5명의 대신이죠. 우리 민족의 완전한 반역자가 된 거죠. 오적의 암살을 시도한다. 그리고 을사늑약이
체결됐다, 불법적으로 체결됐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장지연이라는 인물은요, 시일야 방성대곡이라는 글을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에 남기기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시일이 오늘이란 뜻이에요. 방성대곡은 대성통곡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늘을 목놓아 통곡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동포들이요, 죽었는가 살았는가 저 개되지만도 못한 정부 대신이란 작자들이 지금 나라를 팔아먹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예. 동포들이요, 우리는 죽었는가 살았는가 라면서 격정적인 감정을 내비쳤었던 이런 글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뭔가요 그러면? 을사늑약 체결이죠. 예, 이 체결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구나. 자, 그리고요, 이상설 등을 비롯한 정부 대신들은요, 상소문을 올리기도 하면서 이 부당성을 알리기도 합니다. 자, 고종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대한제국의 황제 고종, 나름대로 황제를 표방하면서 자주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었어요. 그런데 러일 전쟁 발발하면서 모든 게 다 꼬였어요. 대한제국에 앞서 정책이 있었죠. 요 전 단원에서. 나름대로 착실히 이런저런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러일 전쟁이 벌어진 이후에 지금 일본의 강압적인 이런저런 조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뒤틀리고 나라가 망하겠다라는 이런 위기의식이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고종은 아니다라는 거죠. 을사늑약, 나는 외교권을 넘긴 적이 없다. 서명을 한 적이 없다. 황제의 제가 서명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조약은 불법이다. 효력이 없다. 일본이 강압적으로 우리를 외교권을 빼앗았다라고 하는데 거짓말이다. 난 넘긴 적이 없다. 대한제국 외교권은 굳건하다. 이렇게 알리고 싶겠죠. 자, 이 고종은요, 이거를 알려서 주변 국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겁니다. 생각해 보니 말이지, 예전에 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 거중조정이란 게 있었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준다. 우리가 어렵잖아요, 지금.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조약의 근거 조문이 있어요.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거중조정.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고종이. 뭐라고?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아갖고 그러면서 대한제국을 아주 곤혹스럽게 괴롭히고 있다. 도와달라. 불법이다. 나는 서명하지 않았다. 이 의사를 알리면 미국이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고종이. 그래서 고종이 특사를 보냅니다. 자, 헐버트라는 미국인이 있는데요, 이 헐버트라는 미국인은 우리나라에 초빙교사로 왔었던 미국인이에요. 이 사람은 뒤에 단원에서 우리가 다시 볼 겁니다. 이 헐버트라는 사람은요, 대한제국, 조선 대한제국,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정말 이분의 행적을 보면은, 와, 진짜 웬만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스럽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정말 너무나 감사한 미국 분이에요. 이 헐버트가 가는 겁니다. 우리의 특사로서. 미국 사람을 미국 특사로 미국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헐버트가 그래서 미국에게 입장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도와달라. 대한제국은 지금 어려운 입장이다. 그런데 미국이 뜨뜻미지근해요. 대한제국을 안 들리는데 뭐라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바빠서 나중에 오세요. 왜 그러냐? 미국은 일본의 대한제국 식민 지배를 묵인했어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그래 라고 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앞서 여러분들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있었죠. 자, 미국은 대한제국과 거중조정으로 엮여 있긴 한데 대한제국을 도와줄 이익이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저 미국에 가면요, 이게 벚꽃으로 딱 이렇게 예쁘게 조성된 공원 같은 게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한국인들 막 사진 찍고 기념하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게 뭐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기념하는 일본에서 보낸 벚꽃들을 중심으로 하여 만들어진 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고 가야지. 그렇지?
어이, 미국 갔는데 막 벚꽃이 아름대가 있어. 그래가지고 막 찍어갖고 막 인스타 올려요. 그래가지고 막, 아, 예쁘다. 뉴욕의 거리 해가지고, 뉴욕에도 벚꽃이 있네요. 그러면은, 예, 무식 인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야, 그게? 일본이 대한제국의 지배를 미국이 인정한 그 기념이에요, 그냥. 그치? 자, 미국은 일본의 대한제국 식민 지배를 묵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제국의 이 특사 요청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대한제국은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헐버트가 너무 참담한 심정이야. 헐버트는 사실상 명예 한국인이에요. 예. 그래서 고종에게 얘기합니다. 듣기로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요? 저 멀리 유럽 쪽에 네덜란드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헤이그란 지역에서 도시에서 주요 강대국들이 모이는 회의가 개최됩니다. 여기에 우리 측 대표를 파견하면 됩니다. 예. 그 지역의 대표를 파견하는 것을 건의했었던 사람이 헐버트이고요. 그래서 고종이 이 의견을 받아들여 헤이그에 우리 측 사신 특사를 보냅니다. 바로 헤이그 특사입니다. 이상설, 이준, 이위종, 예, 이 세 명의 특사를 보냅니다. 이들이 전하고 싶었었던 황제의 말은 바로 을사조약은 부당하다. 을사늑약이다. 황제의 서명이 없다. 일본은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다. 국제사회여, 우리 대한제국을 도와주세요. 예, 이 외교적인 노력이죠. 이 헤이그 특사는요, 실제로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갑니다. 갔는데 요걸 일본이 직전에 알게 돼요. 일본이 알아서, 그래서 대한제국은 외교권이 없는데 지금 외교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일본의 요구에 따라서 결국에는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참담한 심정이죠. 예? 그래서 이 헤이그 특사의 활동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굉장히 유감이다라는 글들을 남기면서 기자회견도 하긴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거예요. 예. 그만큼 우리가 허약한 국가가 돼버렸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지금 외면받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 너무 안타까운 이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이 사실, 헤이그 특사 파견했었던 사실을 문제 삼아 고종에게 격렬히 항의합니다. 고종의 이런 활동은, 앞서 봤던 활동은요, 당연히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었겠지요. 그게 일본에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를 구실로 삼아 대한제국 황제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게 됩니다.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요. 예, 황제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제국을 멸망시켜도 되겠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조금 신중하고 싶었나 봐. 고종의 아들이자 황태자였었던 사람을 황제 자리에 앉히고서 허울뿐이 황제로 당분간 이 자리를 유지하게 할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순종이 될 거예요. 어쨌든 고종은 망국의 황제가 돼버렸습니다. 퇴위된 황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일본은요, 대한제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조약 체결을 강요합니다. 그 조약이 바로 한일 신협약이라는 조약입니다. 예. 이 조약은 1907년 정민년에 체결돼서 정미 7조약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한일 신협약, 고종을 강제 퇴위시킨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뭔가 보니까 이 통감의 권한이 대폭 강화돼요. 자, 앞서 을사늑약이 있었죠. 을사늑약에서는 이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통감부의 우두머리인 통감의 권한, 외교권까지예요. 그리고 이 통감이 누구냐?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자, 외교권, 통감이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을사늑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통감부 설치하는 겁니다. 한일 신협약에서는요, 통감부의 책임자인 통감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데 뭘 하느냐? 이 통감이 대한제국의 내정을 장악할 수 있어요. 예. 주요 관리들을 임명할 수 있고요. 차관 직책과 같은 직책을 임명할 수 있고요. 대한제국의 시설 개선과 관련한 각종 내정 또는 법령 제정과 같은 이런 국내 정치의 권한들을 광범위하게 받게 될 겁니다. 예, 그것을 명시한 게 한일 신협약이에요. 그래서 대한제국의 각 부서의 일본인 차관들,
차관 직책을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권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의 행정 권한들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자, 이게 바로 한일 신협약입니다. 그러니까 을사늑약은 외교에 관한 통감의 권한이고요. 한일 신협약은 내정에 관한 통감의 권한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한일 신협약에 말미에 보니까 비밀각서가 있어요. 비밀리에 일본이 요 내용을 집어넣는데 요거를 어느 날 전격장 실행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에요. 아무래도 일본이 대한제국을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는 군대의 존재가 신경이 쓰이겠죠. 그래서 군대를 해산할 수 있다는 것을 못 박아둔 겁니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군대 해산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은 요 뒤에서 다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한제국의 내정 및 군대까지도 일본이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네요. 그리고 나서 일본은 뭐 하느냐? 사법권을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없애버립니다. 재판 권한 또는 감옥에 관한 사무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재판에서 감옥 보내죠. 이런 것들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유각서라는 조약입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경찰권도 없애버리고 결국에는 이제 국권을 모두 다 없애버려서 멸망시킵니다. 여기도 이완용이 있네요. 당시 총리 되신 이완용이 서명합니다. 그래서 한일병합조약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요.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이다. 그렇지. 경복궁에 일장기가 걸릴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없어진 겁니다. 국가의 치욕. 그래서 경술국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조약 체결을 근거로 하여 이제 일제강점기로 접어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나라가 망했구나. 우리가 뭔가 저항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항했던 모습들을 몇 가지를 봤는데 조금 더 볼 겁니다. 자, 일단 의병이라는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의병이라는 주제는요. 기원이 뭐냐? 위정척사 사상입니다. 위정척사. 이게 뭐였죠? 정악을 지키고 사악함을 배척한다. 이런 뜻이었었어요. 우리 성리학을 지키자. 우리 것을 지키자. 사악한 서양을 무찌르자. 배척하자. 이런 거였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인 군대를 일으켜서 저 서양을 물리치자. 그리고 일본을 물리치자. 이 의병운동은 이후에 뭐로 바뀌게 되는 거냐? 독립군으로 변화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의병활동의 모습을 크게는 3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좀 앞으로 가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런 게 있었어요. 을미사변이 있었어요. 이게 뭐였죠? 명성황후가 일본의 자객에 의해서 시해됐었던 사건이에요. 을미사변. 을미사변은 아관파천 그 바로 전쯤이죠. 명성황후가 죽자 두려움에 떨던 고종,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었죠. 그 전에 있었던 게 을미사변이었죠. 을미사변이 벌어졌어요. 명성황후는 사실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많아요. 행적을 보면은. 당시 조선시대 때 왕비로서 이제 온갖 외척들, 자신들의 친족들을 바탕으로 하는 부정과 비리, 폐악질들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자행했었고, 그리고 다른 국가에게 많은 조선의 이 국권들을 넘기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왕비잖아요. 국모잖아. 이 왕비를 일본이 죽였다. 더군다나 경복궁에 난입하여 죽였다. 이건 아니지. 그렇죠? 당시의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모를 시해한 일본을 우리가 응징하자라는 자발적인 군대가 나왔던 겁니다. 그게 을미의병이고 요거 앞서 잠깐 언급했었던 내용이고요. 그때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가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을미사변의 결과 당시 친일 내각이 조직되었다라고 봤었거든요. 친일 내각. 이 친일 내각이 중심이 된 을미 개혁이 시행되는데 요것도 앞서 봤었습니다. 자, 을미 개혁에 근데 뭐가 있었냐? 단발령이 있었죠.
단발령, 상투를 자른다라는 거죠. 네. 상투를 자른다? 머리카락을 자르는 건 신념의 문제인데, 아니, 우리의 전통 가치를 훼손하고 있네? 우리의 성리학 국가를 훼손한다 라는 의미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우리의 전통 가치를 훼손하고, 그 다음에 배후에 일본이 있네. 그 다음에 그 바로 직전에 우리 국모를 죽였네. 일본을 우리가 군사를 동원해서 무찔러야 한다라는 의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것을 지키자, 즉 위정척사 사상. 그러면 위정척사의 정의 성리학을 지키자라 그랬죠. 그러면 이 의병의 기본적인 주축 세력은 당연히 누가 되는 거냐? 성리학자, 유학자가 되는 거예요. 유생이라 그래요. 신분으로서는 양반들이에요. 그래, 양반 유생들이 주도하는 의병이 을미의병이 되는 겁니다. 왜? 성리학 지키자라는 거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유인석, 이소응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인물들이 중심이 된 의병이 1890년대 을미의병이고요. 이건 대한제국 출범 이전이에요. 예, 아관파천 이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저런 활동을 이제 전개하게 될 건데, 이 의병 운동은요, 뭐로 인해서 끝나게 되냐? 이제 단발령을 정부가 철회하면서 끝나게 될 거예요. 자, 아관파천이 요 다음에 벌어진다라고 봤었지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면서 단발령을 철회할 겁니다. 단발령을 철회하면서 고종이 해산 권고 조칙을 내려요. 무슨 말이야? 백성들아, 나 황제야. 나 지금 힘들어. 그러니까 너희들 말이야, 그만 좀 해. 해산하도록 해라. 요게 해산 권고 조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단발령이 없어지니까 이걸 계속할 명분이 없죠. 자진 해산하게 됩니다. 이게 을미의병입니다. 자, 다음 보자. 오늘 본 내용과 관련한 시기예요. 여기는 이제 을사늑약. 좀 아까 봤죠? 을사늑약이 뭐였죠? 통감부를 두고 통감의 외교권을 명시하면서 대한제국의 이 국권을 빼앗아간 중요한 사건이었었죠. 외교권을 빼앗겼다. 그리고 통감부가 설치됐다. 이게 을사늑약이었죠. 고종 황제의 재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법적으로 요거를 행사하기 시작을 하네요. 이 을사늑약이 체결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민심이 이제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 진짜 망한다. 예. 그 전까지는 이거 진짜 망할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우리 지금 자주국권의 지위가 흔들리고 이거 잘못하다가 망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 나라 진짜 망한다. 예. 금방 망하겠다. 큰일 났다. 어떻게든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라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자예요. 그래서 의병장들이 마찬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자, 여전히 의병이다라고 한다면 유생들 중심이겠죠. 최익현, 민종식과 같은 양반 유생들이 의병 활동을 이어갈 겁니다. 자, 그 중에 최익현이라는 이 사람은요, 전라도 일대에서 의병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 의병을 진압하러 관군이 올 거야. 이 최익현이 보기에 우리가 물리치려고 하는 건 일본이었는데 관군과 싸우기가 좀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설득을 합니다. 그대들도 우리에 합류해라. 그런데 요거에 응하지 않을 거예요. 결국에는 체포되고 일본이 최익현을 잡아갑니다. 이 최익현은요, 스시마 섬에 유배가요. 일본 스시마 섬, 대마도에 유배갑니다. 여기서 이분은요, 외인들이 주는 음식을 난 먹을 수 없다. 안 드세요. 드셔야 될 것 같은데 안 드세요. 예, 점점 의식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순국합니다. 이게 최익현의 최후입니다. 그리고 이 을사늑약 체결로 인한 을사의병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거든요. 자, 기존의 의병은 뭐라 그랬어요? 위정척사 사상을 바탕으로 했다 그랬죠. 성리학을 지키자. 그러니까 요거는 유생들 중심이에요. 양반 나으리들께서 얘들아, 성리학을 지켜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의병에 합류하거라. 이런 게 의병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을사늑약은요, 나라가 망한다. 성리학을 지키는 걸 넘어서 그냥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농민, 평민들도
나라 망하면 안 되는데 라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야. 나 비록 성리학은 모르고 유학자는 아니지만. 평민 출신 의병장이 등장합니다.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에요. 왜? 의병 활동이 양반들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들이 다 주도하는 의병으로 확대되는 거야, 지금. 대표적인 인물 신돌석이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딱 평민이죠. 예. 이분은요, 엄청나게 용맹해서 태백산 호랑이로 불렸어요. 일본 군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었던 대표적인 용맹한 의병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을사의병을 전개하면서 의병의 범위가 점점점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앞서 본 겁니다.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죠. 왜? 헤이그 특사 파견을 고실로 일본이 강제 퇴위시켰어요. 그리고 한일 신협약이 체결되는데 여기 비밀각서 부속 밀약에 대한제국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군대를 해산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한일 신협약 체결하고 좀 있다가 대한제국의 군대를 전격적으로 해산 조치를 내린 거예요. 누가? 일본이.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 조치를 내리는데 근데 실제 모습을 보면 이래요. 대한제국의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한제국의 여러분이 당시에 군인이야.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지 않겠어요? 나라 망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 나라의 군인인데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막 싱숭생숭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조회를 한대요. 예. 그래서 모였어요. 모였는데 갑자기 일본군이 포위를 해. 뭐야? 당장 집으로 돌아가래. 무기를 다 반납하래. 예. 그러지 않으면 사살이래. 너무 참담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한제국의 군인인데 일본 군에 포위당해가지고 지금 무기를 버리고 집에 가야 돼요. 해산 조치가 내려진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여기서 뭐라고 한마디 했다가 잘못하다가 총 맞고 죽을 것 같아. 그치. 나 저기 처자식도 있고 먹여 살리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가야지 뭐. 내가 뭐 여기서 뭐 하겠어. 이 소시민적인 생각들을 보통 많이 하겠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자, 당시 대한제국에 시위대라는 중앙군이 있는데 이 시위대 중앙군의 책임자 박승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박승환이 자결합니다. 예. 대한제국의 시위대 대장 박승환이 자결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대한제국 군인들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장님이 돌아가셨어. 응? 울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하셨대. 이거 그냥 집에 가기 너무 참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일본군과 총격전이 벌어져요. 해산된 군인들이 시가전을 벌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일부 군인들이 이제 의병에도 합류하는 겁니다. 예,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요게 바로 이제 정미의병 당시의 모습이에요. 해산된 군인들 그리고 중앙군뿐 아니라 지방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군인들이 의병 조직에 합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의병이 이전과 다른 또 변곡점을 맞게 될 거예요. 뭐냐? 의병의 전투력이 높아져요. 군인들은 정규 군사 교육을 받긴 했잖아요. 어찌됐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총을 쏠 줄 알잖아요. 저도 군대 갔다 왔어요. 총이 있으면 쏠 줄 알아요. 총이 있으면은 분해했다 조립할 줄 알거든요. 이거 어떻게 알아? 군대 갔다 오면 다 해, 남자들. 예. 그렇거든요. 근데 그 정도 군사 교육을 받는 게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전쟁 나면은 제가 만약에 군사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은 총을 줘도 이걸 쏠 줄 몰라. 그러면은 나는 당장은 이 군사력에 도움이 당장 안 되는 사람인데 근데 당장 총 줘. 그러면 난 당장 쏠 수 있거든요. 그럼 난 군사력에 도움이 되죠. 이런 모습에 군사력이 증강되는 모습으로 군사력이 강화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정미의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미의병은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국의 연합의병을 결성하기 시작을 해요. 규모 덩치를 점점점 키우는 거야. 일본에 저항을 하자. 총대장 이인영, 군사장 허위라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제 부대를 결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대가 전국의 연합의병이거든요. 바로 13도 창의군이라는 의병 부대예요. 당시는 지방행정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지방의 13도라는 조직으로 이제 나눠져 있었던 시기거든요. 13도 창의군이란 말은 전국 연합의병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직이 돼서 서울로 진격하자라는 작전을 전개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이 13도 창의군은요, 각국의 공사관에다가 영사관에 의병의 국제적 지위를 인정해달라라는 호소를 하기도 할 거예요. 뭐 우리는 일본 그 외부 세력과 싸우는 정규 군사 조직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지위를 인정해달라. 단순히 살인을 위해서 무기를 들고 하는 이런 조직이 아니다라는 거지. 전쟁에 싸우는 군대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라는 것을 요청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요, 이 13도 창의군은요, 서울로 진격하자. 왜? 서울을 일본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수도를 탈환하자라는 작전을 전개합니다. 이게 바로 서울 진공작전이에요. 서울 진공작전은요, 군사를 모아서 이제 서울로 한방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일본을 쫓아내자라는 군사작전이었었던 거예요. 경기도 양주 쪽에 집결합니다. 집결해서 서울로 쳐들어갈 준비를 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서울 진공작전을 하기 위한 선발대가 허위가, 선발대 허위가 이제 서울 동대문 인근에서 전투를 시작하는데 본진이 와야 돼요. 이 본진을 총대장 이인영이 이끌고 있었어요. 서울로 진격하는 날 대장님이 없어졌어요. 이인영이 사라졌어요. 대장님 어디 가시지? 지금 빨리 우리 출동해야 되는데 편지가 한 통 있어. 얘들아 미안하다. 효도하러 가야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이인영이 이 작전 전날 부친상을 당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 참 운명의 장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많은 병력을 책임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고민을 했겠지.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인영의 선택은 집에 가자요. 서울 진공작전은 그래서 이렇게 뒤숭숭한 상황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일본이 공격할 타이밍을 찾겠죠. 그래서 이 서울 진공작전은 결국에는 일본의 공격으로 와해되고 13도 창의군도 결국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의병들은요, 이후에도 작전을 전개하긴 했는데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왜냐? 일본이 아주 강력하게 의병들을 소탕하게 되거든요. 바로 이제 남한 대토벌작전이라는 작전입니다. 국내 의병들의 씨를 말리겠다라는 대규모 군사작전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정미의병 발생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대대적인 의병 소탕 작전들이 전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국내 의병들은 점점 줄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못하겠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국외로 가면 됩니다. 국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독립군을 다시금 키워내는 모습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사진 보시면요. 지금 일반 평민들 농민 출신인 것 같죠? 여기 보니까 이분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군인 출신인 것 같죠? 그래.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정미의병 당시에 해산된 군인까지 합류해서 이렇게 전국적인 의병 전쟁으로 발전하고 있구나. 자, 또 다른 저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거 활동이다라고 불리는 거는요, 나라를 빼앗기는 시기 때 우리나라를 빼앗아가는 데 역할했던 사람들을 저격하자. 그 사람들을 암살하자. 이런 활동들이에요. 전명훈과 장인환, 이분들은요, 미국에 살고 있었던 교민이거든요. 미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살았을까? 대한제국 시기 때 해답이 있어요. 러일전쟁 벌어지기 좀 전이에요. 러일전쟁 벌어지기 전 대한제국이 광무기역 막 이런 거 할 때인데 미국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뭐 아메리칸 드림 너희들 오케이? 그게 뭔데요? 우리 아메리카 오면은 돈 많이 벌 수 있어. 일자리가 많아. 그래서 공식 이민을 요청해요. 미국에 노동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농장 같은데. 그래서 대한제국의 공식 이민단이 처음으로 가요. 이렇게 간 이민 1세대들. 그러면서 미국의 교민사회를 형성하기 시작을 하겠죠. 자, 그런데 나라를 빼앗기는 이 시기 때 자꾸 이상한 소식들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언론이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미국의 신문 보니까 대한제국은 일본에 합병되기를 원하고 있대. 대한제국은 일본과 합병하는 것이 상호간에 서로 더 도움이 된대.
아니 이게 뭐야,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상한 자꾸 글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누가 쓴 거 보니까 스티븐스가 쓴 거예요. 스티븐스, 1차 한일협약 당시에 외교 고문으로 부임했었던 친일 미국인이에요. 이 스티븐스.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의 여론을 지금 호도하고 있는 거야. 미국에 살고 있었던 우리 교민들, 스티븐스만 보면 치가 떨리겠죠. 이 사람을 어떻게든 처단해야 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스, 전명훈이 사살하러 갑니다. 그런데 실패해요. 근데 저쪽에서 또 공격이 옵니다. 결국 이 둘에 의해서 스티븐스는 사살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미국 샌프란시스코라 했어요. 미국에서 미국인이 죽었죠. 한국인들에 의해서. 그러면은 미국이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인정할까? 미국에서 미국인을 죽였으니까 살인죄예요. 그렇죠? 결국 스티븐스는 사살되거든요. 그래서 조사합니다, 이 둘을. 근데 둘이 깜짝 놀랐어. 처음 보는 사람이. 예. 한국인이라고 다 아는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저 한국 분이셨군요. 처음에 사전에 모의가 없었던 거예요. 네.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예. 이게 전명과 장인환의 소름 끼치는 의거 활동이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안중근입니다. 안중근은요, 이 지금 나라를 빼앗기는 요 시기 접어들 때, 태어나서 이제 성장하는데, 이 사람은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지는 이 시기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을 길러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진짜 나라 망하겠는 거야. 그래서 이 안중근은요, 결심을 합니다. 학생들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된다. 뭘 하냐? 의병 활동을 합니다. 저 국경 넘어서 국경 일대 저 변방 지역에서 의병을 만들어가지고 일본군과 싸우는 활동을 전개해요. 연해주 일대 또는 국내 일대를 넘나들면서 의병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 안중근입니다. 안중근이 소식을 들어요. 을사늑약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는 통감부 초대 통감으로 부임했던 사람이죠. 안중근이 느끼기에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에게도 위협인데 일본도 망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전 세계의 서양의 국가들이 아시아 지역을 막 침략하고 있는데 일본도 거기에 동조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를 침략하면은 결국에는 아시아 지역이 일본 포함해서 다 같이 망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이토 히로부미를 앞세워서 대한제국을 침략했었다라는 사실은 동양의 평화를 위협하는 아주 잘못된 행위이며, 그리고 우리나라에게는, 우리 민족에게는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원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한 거죠, 안중근이. 그래서 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해야겠다. 문제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정보만 들었어요. 만주 하얼빈이란 지역쯤에 이토 히로부미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안중근은 갑니다. 환영 인파 속에 파묻혀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보면 알 것 같아. 봤더니 기차에서 딱 내리는 겁니다. 저 사람이다. 풍채가 좋고 수염이 쭉 있는 저 동양인. 저 사람이다.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쏩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결국 만주 하얼빈역에서 사살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체포돼요. 위순 감옥이란 데 수감이 될 거예요. 수감돼서 이제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깁니다. 동양 평화론이에요. 그게 바로 아까 그 얘기예요.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단결하여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서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생각. 일본은 어리석다 이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할 겁니다. 결국에는 순국하게 되겠지요. 이재명, 이분은요, 원래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소식을 듣습니다. 안중근에 의해서 사살됐대. 그래, 그럼 타겟을 바꾸자. 우리 민족에게 가장 강력한 원흉이다 라고 하면은 이완용이죠. 이완용은요, 을사늑약부터 계속 조약 넘기는데, 우리 국권 넘기는데 계속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이 사람은 정말 정의의 이름으로 응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합니다. 습격해서 이제 칼로 공격하는데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이재명은 체포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죽습니다. 이완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지금 중상을 입혔다라고 돼 있죠. 죽진 않은 것 같아요? 안 죽어요. 중상을 입고 수술실로 갑니다. 그리고 수술 끝에 살아나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이완용은 결국에는 이완용 처단은 실패하긴 하는데 이런 이재명과 같은 이런 활약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은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애국개몽운동이란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 보세요. 의병활동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의병활동의 기반이다라고 하면은 위정척사 사상이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위정척사의 반대편에 있는 견해가 바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개화사상이에요. 개화사상,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사상이 되겠죠. 서양의 문물을 물리치자 위정척사,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자, 그러면 나라 빼앗기는 시기 때 개화사상가들은 뭘 할 거냐 이거예요.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자. 그러면 일본의 지배를 받아들입시다. 이건 아니죠. 우리가 뭐 할 건가? 그게 바로 애국개몽운동입니다.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 그래요? 나라를 빼앗기는 시기인데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럼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실력과 역량을 키워야 해. 우리가 좀 더 강해져야 해. 우리가 좀 더 배워야 해. 그래야 국권을 지킬 수 있어. 이게 애국개몽운동이에요. 실력을 키우자라는 운동입니다. 애국개몽운동은 따라서 우리의 실력을 키우자라는 실력 양성 운동이다라는 이런 운동으로 발전할 거거든요. 자, 근데 왜 우리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왜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하나요? 이유인즉슨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국권을 잃어서요. 실력을 키우지 않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힘이 없으면 죽는다예요. 여러분 저기 아프리카 초원 같은 데를 한번 보자. 먹이사슬의 최정점에 사자 같은 애들 있죠. 그치? 사자가 예를 들어서 초식동물을 잡아먹는다고 치자. 사자가 나쁘네. 사자가 왜 저 귀여운 동물들을 잡아먹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먹이사슬의 위에 있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게 자연의 법칙이다 라고 보는 거죠. 사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사회 진화론이다라는 거는요. 사회는 진화됐고 힘이 센 사회와 힘이 약한 사회가 있다라는 거지. 사자 같은 사회와 토끼 같은 사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것은 당연한 자연의 법칙.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강자가 돼야 돼요. 사회 진화론에 따르면요. 우리는 진화된 사회가 되어야 해. 그래서 서양의 문물을 비롯한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이고 돈을 벌고 알아야 되고 교육, 그 다음에 언론 활동을 통해서 이것을 공유해야 돼요. 이런 실력을 키워야 돼. 이게 바로 애국개몽운동입니다. 자, 이런 애국개몽운동 단체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보안회란 단체는요. 일본이 러일 전쟁 때쯤이에요. 이때 군사 요충지를 마음대로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앞서 한일 의정서라는 거 체결됐잖아요. 그때쯤에 대한제국의 토지를 막 빼앗기 시작합니다. 황무지를 개간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야, 대한제국 니들 보니까 이 버려진 땅들 많네. 이거 우리가 개간할게. 그러면서 슬금 토지를 빼앗는 거야. 이것을 저지하자라는 운동을 벌인 보안회. 그래, 우리가 토지를 비롯한 자본들을 뺏기면 실력이 저하된다. 지켜내야 된다. 보안회입니다. 그리고요, 대한자강회라는 단체는요, 교육진흥, 산업개발 등등등등등 우리의 실력을 키우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대한자강회, 우리가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걸 표방한 단체인데요. 이 대한자강회가 활동하는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고종이 강제 퇴위됩니다. 고종이 강제 퇴위당해요.
안 된다 이거죠. 황제가 퇴위되면은 국가의 실력이 저하되고 이제 우리는 멸망할 수 있다. 반대 운동을 전개합니다.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가 당시 통감부가 제정한 보안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너희들은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단체 이런 거 행동 못해. 너희들 이렇게 했네? 그래서 강제로 해산시킬 겁니다. 결국 대한자강회는 공개적인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가 통감부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당하게 될 거예요. 자, 서북학회는 이런 게 있다 정도 눈으로만 한번 보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통감부가 이렇게 저렇게 강제로 해산시키겠네? 안 되겠다. 그럼 우리는 이제 그만합시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저항 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끝까지 한다. 못하게 비밀로 하자. 비밀 결사입니다. 비밀리에 조직을 만들어요. 그래서 애국계몽운동을 어떻게든 이어가겠다. 이 단체 신민회라는 단체입니다. 신민회라는 단체의 핵심 인물이 안창호, 양기탁 이런 등등의 인물들이 있어요. 이승훈, 그리고 우리 오늘 시작 부분에 봤었던 이회영이라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인물이 있기도 합니다. 그 조직이에요. 뭘 할 겁니까? 실력 양성이 필요하다. 실력 양성이 뭔데요? 교육사업. 학교 만들고. 우리가 진화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알아야죠. 똑똑해야죠. 그죠? 학교 만들어서 우리가 교육하자.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많아야 실력이 커지는 거죠. 회사 만들자. 이런 활동들을 전개할 겁니다. 그래서 태극서관과 같은 이런 서적들도 만들어서 회사를 이제 운영하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결국 만들고 싶은 정치체제는 무엇이냐? 바로 요건데요. 공화정입니다. 자, 이전까지 우리가 만들고자 했었던 정치체제는 입헌군주제예요. 이거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저 앞에 갑신정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애국계몽운동은 개화사상에 근거했다 그랬죠. 이 개화사상은 급진개화파의 사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서양식 제도로 바꾸자. 독립협회가 그랬고 그 이전에 갑신정변 때에도 그랬고 입헌군주제 국가를 만들자. 민주주의,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하자. 군주의 권한을 헌법으로 제한하자. 이게 입헌군주제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민회는요, 좀 달라져요. 공화정. 뭔데요?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자인데 군주, 왕은 됐어. 어차피 대한제국 망하는데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국가는 왕이 없는 진짜 민주주의 국가. 이게 공화정이에요. 공화정이라는 정치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를 만들자. 이것을 회복하자라는 것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 바로 신민회의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신민회는요, 이제 각종 실력을 키우고자 하는 애국계몽운동 활동을 이렇게 전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민회가 애국계몽운동과 좀 노선이 다른 것을 하기도 합니다. 시민의 내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애국계몽운동뿐 아니라 다른 것도 하자라는 것도 있었어요. 자, 다른 거다라고 하면 앞서 본 것처럼 의병활동이에요. 애국계몽운동뿐 아니라 의병활동도 하자. 의병활동은 무기를 들고 저들을 응징하자, 물리치자, 독립군 활동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신민회는 애국계몽운동 단체인데 의병활동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서 신흥 강습소와 같은 독립군 양성 학교를 만들기도 해요. 이런 독립운동 기지 만드는데 돈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건 국외 지역에다가 우리만의 새로운 터전을 만들고 거기에 독립군 양성 센터를 만드는 거거든요. 돈이 엄청 들겠죠. 그 돈을 누가 투자한 거냐? 이회영을 비롯한 사람들이 돈을 모은 겁니다. 특히나 이회영은 전 재산을 다 처분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신민회 활동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신민회는요, 비밀리에 이렇게 활동하다가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백오인 사건이라는 요 사건으로 결국 해산될 겁니다.
일본 총독을 살해 모의하려고 했었다라는 조작된 사건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결국에는 일제강점기 때 해산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나라를 빼앗기는 시기에 의병 활동도 있었고 그리고 애국 개봉 운동도 있었고 그리고 고종이 나름대로 외교적인 노력도 했었고 게다가 의거 활동 저격한다 이런 활동도 있었죠. 예, 정말 활발한 저항 운동들이 있었으나 결국 나라의 멸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면 이제 독립운동으로 넘어가겠죠. 자, 여기까지 이론 강의입니다. 요 다음 강에서 이제 우리는 문제풀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